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부동산이 사실 물론 정부에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고 한국이 나름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그 국토부 장관 뭐 어디 뭐 장관 해갖고 굉장히 부동산 시장은 나름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큰 이슈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해서 법을 많이 바꿔서 최대한 그래도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안 보게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부족하죠. 지금 이제 이 부동산 사업을 한 지 좀 되셨잖아요. 한국의 이런 그 부동산 변해야 한다. 뭐 문제점들 네.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그 개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좀 세도 괜찮아요. 네네. 센 거를 못해서. 네네 그냥 해주세요. 우선 요즘 한국 부동산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전세 사기가 이슈인 것 같아요. 전세 사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허위 매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한국에선 정말 쉽지 않은데 미국에서는 이 두 가지를 우선 찾아볼 수가 없죠. 전세 사기, 우선 미국 전세가 없으니까 전세 사기 없고요. 그리고 허위 매물, 다 전속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로, 뭐 레드핀 혹은 네오집스 홈페이지에서 매물을 보시더라도 거기에 주소까지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오픈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허위 매물일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집주인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가격 다 명시가 돼 있어야지. 한국 부동산도 전속 계약이 조금 활성화가 돼야 되고요. 그런 프로세스를 갖춰 놓으면은 허위 매물은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전세 사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정보에 공유해야 돼요. 정보에 공유를 해서 누구든지 이 집에 대한 소유권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것을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게 해야지만 그런 매물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좀 굉장히 이제 부동산 가격 큰 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전세 사기, 뭐 허위 매물 때문에 시간 낭비 이런 것들은 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허위 매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부모님 집 살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살게 됐는데 저는 복층 빌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음악도 좀 틀고 러닝머신도 좀 하고 싶은데 당연히 집을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뭐 전세나 월세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직방에서 보면 되게 삐까번쩍하고 멋있는 되게 젊은 사람들 좋아할 것 같은 작지만 나름 알찬 복층 빌라 있는데 네네. 이제 그 직방에서 연락하고 갔는데 이제 가면 딱 매물이 달라요. 사장님 사진이 안 되네. 사실 이 매물은 나갔고요. 하고 다른 거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나 이거 사진 보고 온 건데 당연히 마음에 안 들겠죠. 이게 매물이 없던 거랬는데 하나 더 보여주겠대요. 그리고 또 가요. 근데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데 더 비싸. 그 허위 매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약속해서 갔다가 뭐 한 4번, 5번? 그때부터 직방에 있는 매물을 아예 그냥 안 봅니다. 그냥 부동산 가서 직접 그냥 아날로그로 좀 보게 됐는데 그 허위 매물 이런 게 진짜 많더라고요. 네네. 미국은 아무래도 이런 게 좀 없나요? 아무래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소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그 부동산 제가 또 주변에 부동산 중개 부모님들이 하신 세대 분들 중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부동산 중개 한국에서 부동산 중개하고 다 필요 없고 집주인 전화번호 싸움입니다. 건물주나 아니면 집주인 전화번호 하나 싸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주소를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게 되게 싫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방에서 보면 내가 어느 집 봤어 괜찮은 집 있어 그러면 주소 안 적어주고 둥그렇게 해갖고 이 바운더리 여기 어딘가 집이 있다. 그렇죠. 나는 정확히 집을 알아서 이제 뭐 교통편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은데 알 수가 없더라고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소를 이렇게 아예 오픈을 하고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전속 계약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래서 그 주소 기반으로 학군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제 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통수단은 어떻게 되는지 다 그냥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게 시간도 세이브되고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데 왜냐면 그 다른 것도 아니고 부동산 1, 2억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기본이 뭐 4, 5억대는 들어갈 텐데 못해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주소 같은 경우는 정확히 표기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불인이라서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이 많지 않아서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이런 거 보면 미국은 진짜 거래에 대한 그 체계만큼은 정말 깨끗하네요. 맞습니다. 한국은 이런 게 또 안 돼 있다. 그리고 또 아까 세금 문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그 내가 장관이다.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 한국에 좀 아쉬운 좀 뭐 부동산의 뭐 세금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꿨으면 하는 법이? 그게 참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정부 자체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세금이 필요한 거고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이제 필요한 건데
저는 그것도 딱 미국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고 그리고 이중과세는 없도록 상속 증여세 없애는 게 저는 그러니까 없애다기보다는 이제 면제 구간을 확대를 해주는 게 그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보유세는 한국보다도 훨씬 많이 내나요? 보유세가 매매가 기준으로 약 한 2에서 2.49%까지도 이제 나오는 경우가 이제 매매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보유세는 굉장히 높아요. 그 보유세 연으로 내는 건가요? 1년에 이제 나눠서 낼 수도 있고요. 통상 1년에 2번 혹은 내가 12달에 나눠서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12달로 나눠서 낼 수도 있고. 12달 나눠서 내는 거 좋다. 한국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씩 내는 걸로 네네. 알고 있거든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5억대 정도 아파트 하면 뭐 20 얼마씩 2번인가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거를 그 열 몇 번에 나눠서 나눠서 낼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대부분 다 1년에 2번씩 네, 그렇게 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보유세 비율이 한국보다는 조금 높다. 대신 나머지 세율은 훨씬 낮다. 네. 근데 사실 이게 그 정부 입장에서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요. 어떻게든 나라를 운영을 하려면 맞아요. 세금이 필요하고 맞아요.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이랑은 다르게 기업도 물론 우리나라 좋은 기업 많지만 부동산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산이 더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기본적인 세수를 많이 걷어야 맞아요. 되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네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투자에 대한 기본 마인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원칙이 모르는 것은 하지 말자예요. 제가 이제 M사에서 이제 자산운용본부에서 자산운용팀에서 일을 할 때 이제 비상장 주식 쪽, 뭐 대체 투자 쪽, 채권 쪽 많이 이제 뭐 선배님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주식 쪽에서 이제 좀 나오고 나서부터는 저는 주식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은. 물론 이제 저희의 이제 뭐 연금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뭐 S&P 500, ETF 저도 이제 그쪽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하고는 있지만 개별 주식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아무리 기업 분석하고 하더라도 시장을 이기기가 어려운데 이제는 내가 그런 기업 분석도 못하고 기업 탐방도 못하고 IR 담당자도 만나지 못하네. 그런데 내가 과연 이거를 주식을 하는 게 맞을까?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그냥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저는 아예 안 하고 그냥 부동산 쪽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원칙은 딱 그거예요. 그냥 미국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아니까 그쪽에 하자. 모르는 곳은 하지 말자. 이게 제 투자의 원칙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고 저 지금 방금 처음 들은 정보인데 그 미국 부동산 이제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주식 투자는 당연히 안 하시는 줄 알고 네네. 그러면 그 질문지에 사전에 그 협의된 내용은 아닌데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모르는 것은 투자하지 말자. 정말 기본 원칙이고요. 지금 그 자산운용사 그 전에 하셨다고 자산운용본부. 네네. 그러면은 그 주식에 대해서 이 정보가 있으신 분이시구나. 어느 정도? 네네. 제가 사전에 협의된 이야기는 저희가 사실 아니면 안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는 주식을 이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뭐 배운 지는 이렇게 오래는 안 됐지만 저도 주식 투자를 나름 좀 수년째 하고 있어요. 자산 운용사들이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발휘하는 역량,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자산 운용사분들 열심히 진짜 헤드헌터들도 많겠지만 생각보다 수익률을 내기가 어려운가 봐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워런 버핏이 뭐 그 자산운용사들이랑 뭐 내기 뭐 지수랑 내기 했는데 자산운용사는 뭐 3, 4% 나왔는데 지수는 10몇 프로 나왔다 뭐 그런 유명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 자산운용사들이 이렇게 지수를 따라가는 수익률을 내기가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걸 내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긴 뭐하는데 왜냐면은 회사에 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라면은 흔히 말하는 뭐 물타기 하지 뭐 하는 게 가능은 하지만 개인은 가능하죠. 마음대로 내 자산을 굴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손절매라는 규정도 있고요. 이 정도면 로스컷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운용력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은 차라리 여기서 조금만 돈 더 태우면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이제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명확하다 보니까 꼭 뭐 운용사가 잘한다 못한다 이 부분을 가지고 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말 그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그러네요. 그 개인보다도 오히려 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업무 환경이 굉장히 어렵네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되게 좀 공격적인 좋게 얘기하면 공격적인 거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좀 고위험군의 아주 편중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레버리지 배수가 아주 높은 데만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락장에 왔을 때 뭐 그 지수가 한 20-30% 빠지면 얘네는 네. 8-90% 빠집니다. 네네. 제가 갖고 있던 미국의 어떤 모 3배짜리 주식은 92%까지 저 빠지는 거 봤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 얘는 대장주를 여러 개 묶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의 바닥에 왔겠다 하고 이제 제대로 그동안 모았던 돈을 한 1년 모았던 돈을 조금씩 넣었죠. 근데 지금 반등해서 이제 몇백 프로의 수익이 났는데 그 운용사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게 왜냐면 저는 순전히 내 돈이고 맞아요. 나는 날려도 괜찮다는데 네. 여기는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은, 이 회사는 예를 들어서 고객 돈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뭐 반토막이 나면 이거는 회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존폐 위기가 있습니다. 운용사들이 이렇게 따지면 그 수익률 올리기가 진짜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상승한 모멘텀이 확실히 있다면 위기가 지나면 분명히 반등이 오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로스컷을 해야 되니까. 네. 왜냐면 투자의 규제라는 워런 버핏도 로스컷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다고 들었어요. 또 증권맨 다니는 지금 증권사 다니는 제 친구들도 보면 그 종목 못 골라서 이렇게 하는 친구 많거든요. 단일 종목 하지도 못하지만 네네. 그런데 개인 돈이 아니고 회사 돈이기 때문에 그 로스컷이나 손절매가 있기 때문에 네. 수익률이 진짜 어렵겠네요. 네. 그러면 이런 자산 운용사에서 근무하시면서 한 어느 정도 근무하셨었어요? 제가 거의 한 5년 정도. 네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 이민 준비를 하면서 이제 미국 이민을 가게 됐죠. 아까 이민 1세대 생각하셨는데 초반에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네.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 사람이 직업을 하나 생기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물론 일하면서 다른 데 이력서 넣으면서 내 몸 값어치를 높이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네네. 살면서 그런 기회를 잡기가 생각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도 저번에 인터뷰 다른 분들도 많이 해보고 또 유튜브나 이런 데 책도 보고 많이 보면 대기업 퇴사하고 뭐 시작했는데 이렇게 잘 됐어요. 근데 뭐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를 보면 과연 나는 저걸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 자산운용사면 별로 그러니까 못 버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남들보다는 적어도 연봉이 괜찮은 직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만두고 다른 이직도 아니고 이민을 선택하는 건 진짜 인생에 엄청난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계기 좀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어떤 계기로 이제 되게 좋은 직장을 나와서 그것도 한국도 아닌 이민까지 가게 되셨는지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 욕심이었습니다. 뭐냐면은 그때는 뭐 아이의 뭐 교육 이런 것도 없었고요. 이민 준비를 이제 상당히 오래 하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제 해외 출장을 가다 보니까 굳이 한국에서만 부동산 할 필요가 없고 유학생들은 늘어나고 해외 투자는 자유화가 되고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미국 가서 부동산을 배워서 한국과 미국을 크로스보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되면은 정보의 비대칭을 부동산이 그런데 국가와 국가는 정보의 비대칭이 정말 극대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중심에 제가 서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때는 이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민을 준비했고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다행히 해외 부동산 투자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류를 저는 좀 운 좋게 잘 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이민 준비를 했고 미국 가서 그 목표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부동산 쪽에 접목을 시켰죠. 또 질문. 그러면 한국에서 자산운용사 하신 다음에 이제 퇴사하시고 미국에 건너가시기 전에 부동산 일도요. 그냥 나 어디 이력서 내고 취직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한국에서도 물론 공인중개사를 따갖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 친구 중에서도 부동산 보조, 그러니까 중개인 보조,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죠. 네네. 근데 그런 것부터 어느 정도 좀 일을 배우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과정 없이 바로 그냥 공부해서 미국 가서 건너가서 시작하신 거죠? 아니죠. 그래서 이민 준비를 할 때 이제 영주권이 이제 진행되는 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그 M사에서 퇴사를 하고 부동산 컨설팅 회사로 옮기게 되죠. 왜냐면은 앞단을 저도 이제 배워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담당했던 게 이제 테헤란로 쪽, 레지덴셜이 아니라 이제 오피스 임대차 업무가 이제 가장 좀 메인으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강남 이제 자주 오게 되다 보니까 삼성역에 이제 글라스타워가 저한테는 되게 초심을 잡게 해주는 그때 어떤 업무였냐면은 글라스타워 제일 꼭대기층에 가요. 도어락킹을 합니다. 벨을 누르거나 저는 어디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 혹시 이전 필요하시면은 연락 주세요. 뭐 마케팅 기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또 밑에 층으로 내려가고 그러다 보면은 경비 아저씨가 잡으러 옵니다. 맞아요. 네. 자, 잡상인 왔다고 나가라고. 그럼 또 이제 옆에 건물 가가지고 또 똑같이
인생에 있어서 거절을 제일 많이 받았던 데가 그때였는데 그게 이제 미국 가서는 솔직히 되게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 목표가 내가 이분은 뭐 임차인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나 어차피 미국 가서 부동산을 하려면은 이 시장을 알고 넘어가야 돼 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그냥 견뎌내고 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왜냐면 직업을 바꾼다는 게 보통 용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지금 방금 그 방문 이야기 하셨는데 네네.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 나름 사업을 성공하시기 전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그 방문 판매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 유퀴즈 나오셨을 때 그 얘기해 주셨는데 겨울철에 이제 그 방문 판매를 옛날에 그 20, 30년 전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냄비나 이런 거 들고 가서 그냥 똑똑하고 무작정 아무 데나 이렇게 해서 영업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겨울인데 너무 추운데 이 집 저 집 수집 안 열어주다가 한 집 겨우 딱 열어주면 너무너무 고마운데 이제 말을 시작해야 되는데 입이 얼어서 말이 안 나오세요. 저 아버지 저도 이제 그 고깃 집에 돌아다니는 사업을 한동안 많이 했었는데 그 얘기를 고깃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 얘기가 생각나거든요. 입이 안 나온다. 굉장히 서럽다. 근데 그분이 열어주셨는데 그냥 너무 고맙더라. 그러면서 힘을 얻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지금 그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가서 그래서 직업을 그만두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행동하셨네요. 네네. 저는 이런 이야기 되게 담고 싶었습니다. 네. 나중에 아버님 만나면 이야기하다가 서로 부둥켜하고 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삶에서 행동하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 부동산 다 똑같습니다. 나 이거 어떻게 해볼까 하고 그냥 자고 일어나서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너 어떻게든 행동하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목표를 갖고 행동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행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사실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 구독자분들이 많으세요. 부동산 투자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노후 대비로 그 미국 부동산 가능할까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지 마세요. 너무 의외되는. 그럼 제가 유튜브에 그럼 왜 나왔어라고 할 텐데 네네. 노후가 될수록 저도 이제 제 스스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짜고 있는데 안전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자산 자체도 안전이지만 심리적인 안전도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리터이어 하시고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때 이제 미국 부동산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이 미국 부동산이 관리는 잘 되고 있어? 아무리 저희가 관리해준다라고는 하지만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테넌트가 렌트비 조금 늦춰졌는데 잠을 못 자세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냥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지역에 먼저 그냥 투자를 하세요. 한국에 먼저 투자하시고 목적이 정말 명확하게 내가 이제 세금 이슈 아니면은 뭐 유학생 자녀 뭐 포트폴리오 차원 명확하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근데 단순히 은퇴 자금으로 여기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미국에 고려를 하신다. 그런 분들은 좀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의외의 대답을 들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 물론 우리가 정보를 서로 공유하러 나왔지만 지금 유튜브도 그렇고 지금 하시는 사업을 어느 정도 프로모션 하실 겸 나오신 거잖아요. 네네. 당연히 노후 대비도 미국 부동산 좋아요, 많이들 하세요라는 이야기를 저는 이제 나름 또 의견을 섞어서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 노후 대비로 미국 부동산이 쉽지는 않다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오늘 인터뷰하면서 들어본 이야기 중에 또 하나 좀 덧붙이자면 노후 대비로는 조금 쉽지 않은 투자 자산일 수 있는데 그 세금을 절세하는 투자 자산은 진짜 미국 부동산이 확실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완전 진행자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부동산을 쳐다도 안 보고 있어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돈 내는 게 싫고 팔 때 세금 내는 거. 뭐 1억 이상의 차익 하면 이게 과세로 올라가긴 하는데 뭐 몇 천만 원까지는 10% 몇 2%. 근데 1억만 넘어가도 지금 32%인가? 근데 7,500만 원에서 1억 사이가 32%고 이 위에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 계산해 보면 1억 정도 하면은 미국 주식이 세금 22%를 내는데 20 몇 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식이야 물론 내가 많이 벌어서 많이 팔면 억 단위가 될 수도 있지만 부동산 경우는 또 당연히 저거 다 끼고 하는 거잖아요. 대출 끼고. 그래서 나가는 거 생각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는 것지는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모두가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주식은 내가 정말 돈이 급해. 갑자기 우리 엄마 뇌수술을 하셔야 돼. 그럼 한 2, 3천을 뽑아야 되는데 뽑으면 하루 이틀이면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못해도 몇 달간은 자금이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부동산 사실 쳐다도 안 보고 있는데
그 세금 감면 측면에서는 정말 괜찮은 미국 부동산은 한국 말고 투자 자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후 대비로는 그 미국 부동산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불안해서 못 하십니다. 불안해서. 네네. 너무 솔직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셔서 굉장히 또 공감 가는 네네. 부분입니다. 네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네. 대표님 그 지금까지 이제 투자하시면서 과거에 다른 회사도 다니시고 지금 회사도 운영하고 계시지만 공부도 많이 하셨을 테고 시련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네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동기부여 자기개발 관점에서 살아온 이야기 또 투자 마인드 이야기 좀 동기부여 관점에서 살아오신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감히 뭐 동기부여를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주세요. 네, 아까 저희가 공감했던 부분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러니까 그 행동으로 옮기는 걸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미국에 있고요. 미국에 있어서 한국을 오가면서 양쪽 이제 크로스 보더를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려면은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또 이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가서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공부를 했고, 그게 탄탄히 다져져야 행동으로 비로소 옮겨졌을 때 나중에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하시고 이걸 할까 말까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우선 하고 후회하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후회를 뭐 누구든지 후회를 안 할 수는 없는데 후회를 줄이려면은 그 전에 스터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식 많이 쌓으셔야 돼요. 정답입니다. 저희가 항상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도 항상 이야기하셨는데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돈 굴리려면요 그냥 돈 굴리면 안 됩니다. 네. 레버리지 함부로 끌어쓰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한 전제하에 모든 투자는 공부가 돼야 이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죠. 네네. 그 공부하라고 저희도 지금 유튜브 이거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일 네네. 거고요. 투자에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하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표님. 나에게 투자란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 해주셨던 이야기의 연장선일 것 같은데 정리 겸 이야기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투자를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투자를 할 때는 그냥 모든 투자는 저는 이제 숫자로만 봤어요. 수익률. 그렇죠. 운영사에 계셨으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느껴보면은 제가 요즘 이제 열심히 살고 있고 이제 하는 이유들은 차후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자를 지금은 이제 제 투자를 저희 지금 네오집스 회사에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꿈이 처음에는 이제 시니어 아파트를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중에 이제 어렵거나 힘드신 분들을 저희 시니어 아파트에 모시고 제가 이제 그분들을 이제 서브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섬기는 게 제 목표였는데 그 꿈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아예 시니어 타운.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속 모이고 하다 보니까 저 혼자는 할 수는 없지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 같이 모이다 보니 못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근데 그 목표가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는 투자들이 이 목표에 직결이 되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한테 투자는 저의 그 꿈,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냥 중간 과정으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투자는 물론 아까 우리 초반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목표를 갖고 투자해야 되는 것. 부동산 같은 경우도 내가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 견적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목표를 잘 해야 되고 당연히 공부도 해야 되고 그 지금 밟아가신 꿈을 위한 과정으로 이 사업을 또 운영하고 계신 거고요. 네. 오늘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스터디가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유튜브를 아버지와 함께 이제 중간에 합류한 지 한 2년 차 정도 되고 있는데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쳐다볼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한국보다는 좀 기회가 된다면 미국 부동산이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왜 그냥 일단 달러니까. 저 완전 달러 교호거든요. 네네. 경제 위기나 그럴 때 달러가 진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네. 이번에 얼마 전에 그 작년 말인가 1,400원 찍었을 때 확실히 한번 느꼈고요. 시장이 빠져도 달러는 살아 있더라고요. 부동산의 액수가 크니까 당연히 더 크게 다가오겠죠. 네, 그런 것들도 있고 확실히 그 지금 세금 이야기, 부동산이 한국보다는 미국이 그 양도세 없는 거나 그런 것들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환불 이야기, 에스크로 이야기, 네. 그리고 하자 생겼을 때 저는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들어봐가지고 네. 누구 집 샀다 그러면 어쨌다 했는데 네. 한두 달 지나면 이제 안 좋은 소리 막 들려와요. 아 이거 못 찾았다고 뭐 해. 그런 경우를 뭐 끊임없이 반복되겠죠. 법 자체가 우리나라 뭐 미국처럼 에스크로나 이렇게 생기지 않는 이상 네네. 뭐 평생 바뀔 일이 없겠죠. 네네. 미국 부동산은 이런 거는 진짜 엄청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미국 부동산 단점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부동산 세금의 단점 세금 단점? 보유세. 아, 네네, 높다. 맞아요. 네, 높다. 네. 근데 이 보유세를 재산세를 임차인이 내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저 들어봤어요. 네. 근데 오늘 얘기를 안 하는 게 이 얘기를 오늘 얘기를 안 해야 다음에 또 불러주실까봐 제가 아끼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불러주실 거죠? 네네네. 다음에 네. 또 한국 오실 때 네. 그 1년에 한 달 정도 들어오신다고 그러셨었죠. 네네네. 네. 다음에도 그럼 또 제가 또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미국 부동산 재산세 없이 투자하기. 아, 그렇게. 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또 그 기억나는 게 네. 맞다. 그 금리 이야기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변동금리 위주로 그렇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금리 영향을 크게 그나마 덜 받는 게 거기는 고정금리로도 그거 초반에 계약해서 어떤 사람이든 선택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그게 진짜 메리트가 메리트입니다. 있는 거죠. 엄청난 네. 메리트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도 그 영끌 쪽에서 집 산 친구들도 있고 저를 포함 그리고 이제 그 고정금리로 뭐 신생아 특별대출 같은 그런 내 생애 첫집 해갖고 뭐 지금 금리가 우리나라 3.5인데 말이 3.5지 부동산 기본이 한 5, 6%는 할 거예요. 네네. 그쪽 지식이 좀 전혀 없어갖고 뭐 한 6, 7%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한 3, 4%인가 낸다고 들었는데 뭐 5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뭐 한 달에 한 그 원금 포함 이자가 한 250, 300씩 나간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제 변동금리인 거죠. 그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고정금리로 뭐 1.9% 나간 친구는 뭐 한 90만 원, 10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정책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계약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데 미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안전하게 내가 처음에 세팅을 하고 시작할 수 있다. 네. 그 나름 투자에 대해서 좀만 알면 그 투자해볼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초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